한국수자원학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8월호에서는 우리 학회 전임 회장, 과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신 신명필 교수님을 모시고 4대강 사업과 그리고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부터 우리 수자원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네, 신명필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대한토목학회 회장, 그리고 우리 학회 제21대 회장, 그리고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 등 우리 수자원학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표 업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으로 옮겨서 4대강 사업을 총괄 책임지면서 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그 당시에 아주 새로운 차원의 획기적인 물 해결 방안으로 봤고, 또 우리 강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네, 교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수자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우리 수자원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알다시피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물이 흐르는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과 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50년 전부터 물은 수자원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만큼 물의 가치가 높아졌고 또 물은 이제 대체가 불가한 자원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자원 변화상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교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와 그리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회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 정보나 자료가 이 종이로 또 책으로 이 저장이 되고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현재는 이 컴퓨터와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모든 자료는 디지털화돼 가지고 파일로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가 어떤 면에서 이제 효과적이고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인터넷이 차단이 되고 하면은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대표 업적으로 꼽으신 4대강 사업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4대강 사업이 2012년도에 끝나서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 피해는 늘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는 이러한 홍수 피해를 예방을 하고, 또 이제 물을 확보하고 가뭄에 대응하고, 또 하천의 수질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 하천의 수질 개선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공가를 조성하는 등의 다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4년에 걸친 아마 국내 유례가 없는 대규모 하천 개발 정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로 4대강 사업을 마친 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하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고 왔는지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을 마치고 홍수 예방이나 또 물 공급 안정성에서는 많은 성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천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버려진 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정비를 했거든요. 특히 하천에는 오랫동안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토사가 쌓이죠. 또 다음 홍수가 올 때 되면 그만큼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천을 범람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서는 전체 구간에 걸쳐가지고 준설을 했어요.
대략 평균 깊이 한 3 내지 4m를 파내고 이 주원설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물이 흐르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바닥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홍수위도 한 바닥을 우리가 3, 4m 팠는데 홍수위는 2 내지 한 4m 정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방도 안전해지고 인근 지역에 심수가 될 위험은 많이 줄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 주문설량은 아주 막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 4대강 사업으로 파낸 그 주문설량하고 남산하고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김 박사님? 아마 남산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 4대강 준설한 양이 남산의 한 9배 규모가 됩니다. 상당한 양을 우리가 준설을 했고, 그 준설량은 건설을 위한 골재로 이용하고, 또 낮은 지역의 농경지는 전체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또 제방을 보강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홍수 준설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홍수 대책이라면은 추가적으로는 제방을 보강하고, 또 하천에서는 일부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천의 물을 바깥으로 돌렸어요. 소위 저류지라는 낮은 지역에 물을 돌려서 하천의 수위가 점차 낮아질 때 다시 방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수 대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낮아진 이 하천에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16개의 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설치하면 물을 그만큼 모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수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수위가 평균적으로 한 1.8m 정도 올라가서 뭐 사람 성인 키 정도 올라갔죠. 그럼 우리 4대강에도 한 150여 개의 치수 양수하는 그 치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치수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죠. 그 조건들이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 물을 모은 양도 우리 확보한 양이 6억 한 2천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뭄이라든지 물 부족이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은 팔당댐의 한 2.5배에 상당한 양이 돼요. 물론 4대강 사업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양은 거의 팔당댐의 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물을 모은 양은 물론 그 하천 인근에서는 뭐 가뭄 때라든지 물 부족할 때 유용했을 것이고, 또 저 멀리 충청도에 그 당시에 이제 가뭄이 발생했는데 이 백제배에서는 보령댐으로, 또 공주배에서는 그 인근의 예당 저수지로 네. 수십 킬로 물을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건 당시에 4대강 사업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물이 필요하니까, 강에서는 물이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고, 그 뒤에도 아마 수개 지역은 그런 도수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 처리장을 정설하고, 또 총인 처리 시설, 또 이제 하수 관로 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거의 한 1,200, 300개 정도의 수질 개선 시설을 신설도 하고 정설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질 개선 도움을 줬어요. 또 농업용 저수지도 한 92개를 전반적으로 댐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물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수, 치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네, 물 공급 안정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천 주변에서의 경작을 금지한 것도 아마 홍수 피해 저감과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천에서 우리 예전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나 또 농약들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안에 있는 토지들을, 농사 짓고 있는 토지를 모두 매입을 했어요, 정부에서. 이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한 2,900만 평을 매입을 하고, 그 하천에, 우리 하천 내 땅이라 그러면은 하천 제방과 제방 사이에 있는 땅들을 말합니다. 소위 이제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비닐하우스를 한 33,000개를 다 철거를 했어요. 또 가옥들도 한 500채가 넘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비닐하우스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0평 정도 될까요? 비슷하게 만든 셈이에요. 그 하천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상당히 컸어요, 규모가. 평균적으로 한 150평 정도 됐습니다. 이게 33,000개가 하천에 널려 있으니까 네. 사실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홍수 때는 물이 흘러가는데 큰 방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있는 모든 비닐하우스 또 장애물들을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주운서를 하면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이 쓰레기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 뭐 길게는 수백 년이 넘죠. 오랫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들, 예를 들면 상류에서 내려왔던 그 인목들, 나무들, 또 뭐 건설 관계, 산업 관계, 이 폐기물들, 심지어는 뭐 TV, 냉장고, 뭐 타이어까지 내려와가지고 홍수 때 내려오면 쓸려와서 뭐 물이 빠지나가면 그쪽에 다 이제 쌓여 있게 돼요. 그거 치울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4대강 사업하면서 그런 쓰레기를 다 치우고 또 심지어는 하천 바닥에도 저희들 준설하면서 많은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그 양이 한 286만 톤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덤프 트럭으로 15톤짜리 덤프 트럭으로 치면은 거의 19만 대니까 쉴 새 없이 치웠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하천이 이제 깨끗해지고 우리 그런 공간을 소위 이제 생태성을 복원해가지고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또 이제 그게 그 자리에다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또 신규로 섭지도 이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에 4대강 사업을 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공사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사 중에 일부 사고도 이제 발생했고, 예를 들면 한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물막이를 만들었는데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또 그게 붕괴돼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 공사를 주어진 기간에 마쳤고요. 다만 지금까지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이 4대강 사업은 18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류에 많은 지천 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이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지천 지류도 홍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계획도 다 세우고 네. 이어서 공사하기를 희망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어지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하천도 61개의 국가하천이 그 당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73개 국가하천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43개의 국가하천도 일부는 사실 하천정비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에 우리 홍수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진 부분들, 지천지류공사는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얻은 기술과 경험의 해외 수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물 문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할 수 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또 기상 이변회가 전 세계가 이 홍수 문제, 가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주목을 했죠. 이런 큰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 중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아주 대규모 국제 학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보여주고 또 학술 행사를 통해 기술도 소개하고 했거든요. 그 다음 4대강 사업이 끝난 뒤에는 아마 한 10여 개 국가에서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3개국의 대통령 수상을 면담하고 또 관련된 장관들과 회의를 하고 MOU도 맺고 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우리 어떤 사량 사업으로 얻은 기술과 또 경험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마 이후 마친 뒤에 이후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사대강 사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면서 이러한 어떤 해외 진출 같은 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이 하천의 어떤 정비라든지 홍수, 가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얻었던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측면에서 교수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18년 물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에 물 관련 부처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통합 물관리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물관리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 관리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수요 관리, 공급 관리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수자원의 분배와 관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수, 지수, 친수, 또 환경도 있고, 국토 계획도 관련되고, 수리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유역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물 관리는 생태계의 건전한 순환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요즘과 같은 홍수기에는 치수 문제가 중요한데요. 유역의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관리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치수 문제는 정확한 강우와 유출의 예측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역이라 치면은 댐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또 하천도 지류와 본류 많은 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유출 간의 이 예측에 기본해가지고 댐과 하천의 또 연계 운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류와 지류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능력, 소위 치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마치 우리 몸의 혈관같이 우리 대동맥이 있고 또 많은 그 실핏줄이 있듯이 전체의 우리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치수 문제 해결에는 이 지류와 본류의 어떤 하천 정비 공사가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에 거의 110mm가 넘는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잠겼습니다. 강남역이.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그 빗물 터널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도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동경의 대심도 터널을 한번 구경했고 또 말레이시아도 차로 지나갔는데 거기가 지하 터널, 빗물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게 잠기고 교통이 통제되고 터널이 빗물을 저장하고 또 앞과 뒤 양쪽으로 큰 지하 저수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통합 물 관리를 통해 치수 관리도 더욱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환경부 이전으로 모든 물관리 부서가 환경부로 이전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 시책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량과 수질 업무를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니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한쪽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면 책임 행정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을 든다면은 여전히 이 물과 관련된, 즉 수장과 관련된 이런 업무는 국토계획은 여전히 다른 부처에서 맡고 있고 또 이제 산업용수, 소위 발전용수라든지 또 농원용수도 다른 부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업무 또 토양 업무 이런 게 다 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 관리에서 약간 한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개발 내지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하천에 관련돼서 이걸 환경부에서
개발 사업도 하고 또 규제하고 감시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발전적인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관리 체계와 더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네. 물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아주 막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건강과 영산강의 5개보에 철거하고 또 수문을 상시에 개방해서 물을 다 버리는 그런 결정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굳이 첨언한다면 위원회의 구성도 보면은 NGO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분야 많은 그 관련된 사람을 모두 참여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구색 맞추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물과 관련된 소위 경험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관리 업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운영돼야 되겠죠. 교수님께서는 우리 수정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이신데요. 한국수자원학회 전임 회장으로서 우리 학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아마 자연계 또 이 공과계통의 학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수자원학회가 이 활동면이라든지 또 재정, 조직 이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회가 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포함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학회의 어떤 비전과 전망이라든지 또 앞으로 학회 역할에 대해서 아마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우리 정부와 또 산학연 사이에 공조 시스템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건데 저는 그 공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공무원들 경우에 사실 이런 학계라든지 아니면 학회 이런 활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서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 소위 자문회의 같은 거는 평상시에 있겠죠. 그 외적으로 많은 서로 교류가 또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8월호에서는 신명필 교수님과 함께 4대강 사업과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명필 교수님, 오늘 우리 수자원학회 TV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자원학회 TV 8월호에서는 우리 수자원학회 전임 회장이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셨던 신명필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9월호에서는 2022년 수자원 개발기술사 합격자 2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합격 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름도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수자원학회 TV 9월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